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김미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연 맡은 내용은 이제 PQC 암호에 대한 어떤 부채널 분석 및 대응 기술, 어떤 동향,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 기술이 설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발표에서 이제 김영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어서 좀 재밌는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목차는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채널 분석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부채널 분석의 어떤 기본 개념과 분석이 가능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PQC 암호가 어떻게 부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어떤 내용들은 좀 어떻게 좀 어느 연구를 중심으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채널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암호 분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암호가 이루어지는 동안 암호가 이루어질 때 평문과 암호문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의 암호키를 해석하거나 어떤 암호문 정보로부터 평문을 복원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이론적인 분석에 의해서 암호를 해독하려는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채널 분석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제 암호라는 게 어떤 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뭐 PC라던가 서버라던가 아니면 소형 어떤 장비라던가 이런 데서 암호가 동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암호가 연산되는 동안 이 어떤 뭐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자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부가 정보들이 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소비 전력량이라던가 혹은 전자파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암호 연산이 이루어진 동안 어떤 소리가 발열이 체크된다던가 어떤 소리 정보, 그다음에 연산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정보들이 사실 어떤 암호 공격자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문 암호문 외에 이런 어떤 부가적인 정보, 부채널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암호키를 해독하는 방식을 부채널 분석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암호가 어떤 경량 디바이스,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서 동작할 때는 이 부채널 분석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어떤 실질적인 분석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널 분석이 가능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전력 분석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력 분석이 왜 가능하냐면 어떤 장비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연산이 될 때 이 데이터가 어떤 시모스 기반의 어떤 칩에서는 대부분의 칩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데이터가 연산될 때 그 데이터가 어떤 이진수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면 이거 8비트 머신이라고 하면 10, 11, 00, 11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이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 1의 개수에 의존해서 전력이 소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1의 개수를 보통 해밍웨이트라는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1의 개수가 적으면 전력이 조금 소비되고 1의 개수가 많으면 이 전력이 이렇게 좀 많이 소비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전력 파형을 암호 연산에 의한 전력 파형을 수집해서 보면 이 전력 파형의 어떤 그 모양을 보고 실제 암호가 어떤 연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때로는 추론이 가능하고 혹은 어떤 데이터를 연산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적인 분석에 의하면 추론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제 암호 연산에서 이 이진 코드는 보통 이제 기계어를 보시면 기계어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에 해당하는 어떤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명령어들도 사실 이진 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에 의존한 어떤 전력 패턴이 전력 소비량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어가 가지는 어떤 1의 개수에 의존해서 또 전력이 소비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이게 연산이 어떤 특정 암호에서 가져온 연산인데 이렇게 연산이 조금 다른데요. 이 연산이 다른 거에 의해서 실제로 전력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내부적인 연산이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개키 암호에 대한 예시인데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 때로는 파형을 이렇게 모아보면 비트가 암호키가 0일 때와 1일 때가 어떤 파형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클래시컬한 어떤 공개키 암호들은 이런 식으로도 암호 해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어떤 헤밍웨이트가 작을 때는 전력이 가장 적게 소비되고 높을 때는 가장 많이 소비되고 헤밍웨이트가 8일 때는 가장 많이 소비되고 이게 깨끗하게 그렇게 보이면 좋겠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파형을 수집하다 보면 잡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잡음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채널 분석은 어떤 신호 처리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가 쓰이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암호를 해독하게 되면 사실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마트 카드에서 그래서 뭐 하이패스 같은 거나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 그 내부에 이제 암호키가 있는데 이 스마트 카드에서 이런 암호키를 해독하게 되면 이제 하이패스나 교통카드나 어떤 여러분들이 그 암호키를 통해서 불법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토너 같은 경우도 있는데 토너도 여러분들이 이제 토너를 보시면 토너 안에 그 조그만 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암호가 이제 동작을 하고 그 안에 암호키가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역공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이 암호키를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칩을 해독하게 되면 이게 토너를 꽂으면 프린터와 토너 간에 어떤 프린터가 토너를 인증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토너 내부에 있는 비밀키를 해독을 하게 되면 이 토너를 가짜 토너를 정품 토너를 인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자동차 스마트 키 해킹이라던가 무선 키보드 해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그 취약점이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 기사에서 부채널 분석 관련해서 어떤 나왔던 기사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널 분석의 어떤 뭐 연대기를 보시면 이제 최초에 이제 96년도에 그 암호 연산 시간을 이용해서 암호를 해독했던 그런 어떤 부채널 분석 그 이론적인 어떤 연구가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RSL 대상으로 어떤 소수 PQ의 어떤 값의 특성에 따라서 암호 연산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이제 밝혀낸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KCMVP라는 암호 검증 제도가 있는데 암호 모듈 검증 제도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 타이밍 어택에 대한 안전성은 반드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류주의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류주의 공격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이 오류주의 공격은 어떤 연구냐면 이 암호 장비가 동작할 때 이 암호 장비가 오동작하도록 어떤 오류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든 아니면 뭐 전자파를 주입하던 이런 식으로 오류를 주입하게 되면 사실 원래 정상적인 암호문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어떤 오류가 들어간 암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류가 들어간 암호문과 정상적인 암호문과의 어떤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부의 암호키를 찾아내는 그런 분석을 이제 오류 주입 분석이라고 하고 이거 관련된 어떤 실험 장비들도 지금 많이 개발돼서 지금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전력을 이용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전자파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공격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코어가 달렸을 때 그리고 그 코어들이 캐시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할 때 그 옆에 코어가 어떤 데이터를 읽었는지 연산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옆에 코어에서 해당하는 어떤 행위들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공격들의 부류를 이제 캐시 타이밍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아까 콜드부터 어택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원이 꺼졌을 때 메모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전위 분석이고, 요건 최근에는 이 부채널 분석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부채널 분석하는 사례들, 그 다음에 소리를 이거는 이제 SSL 통신할 때 그 어떤 노트북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분석해서 SSL의 SSL 통신의 암호 키를 추출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소리 분석 이런 그 그림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DCA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화이트 박스 암호가 연산되는 동안 어떤 PC 어떤 메모리 정보 추출을 함으로써 암호 키를 추출하는 어떤 그런 분석이 이제 디퍼런셜 컴퓨테이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요게 뭐 처음 나와서 이때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공격이 되고 대응 기술이 개발되고 그 대응 기술 또 깨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대응 기술 또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구가 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분석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공격 대상 장비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소형 장비들 스마트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카드라던가 이런 조그만 칩에서 뭐 조그만 RFID라든가 이런 조그만 칩에서 최근에는 이제 CPU 어떤 서버급까지 어떤 공격 대상이 좀 이렇게 좀 고사양 장비로 좀 넘어오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시간 공격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암호키에 의존해서 어떤 연산 시간이 달라질 때 그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암호키를 해독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분석은 아까 전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암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RSA 지수승에 쓰이는 연산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지수를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고 나면 지수가 0일 때든 1일 때는 일단 제곱 연산을 보통 하고요. 1일 때는 보통 곱셈 연산을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등 알고리즘을 보시면. 그래서 파형을 보면은 보통 스퀘어 연산이랑 곱셈 연산이랑 보통 이제 구분이 잘 되거든요. 파형상에서.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비트값이 1인지 0인지를 파형해서 보고 직관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SPA라고 합니다. 그리고 DPA는 보통 이제 뭐냐면은 하나의 파형으로 분석이 되지 않을 때 대부분이 그런 경우죠. 하나의 파형으로 분석이 되지 않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어떤 단순한 어떤 분석 기술은 당연히 요즘에는 최근엔 다 이제 대응 기술이 적용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 차분 전력 분석은 하나의 파형으로 분석되지 않을 때 여러 개의 파형을 모아서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암호키를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DPA 혹은 이제 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CPA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CP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DPA, CPA가 여러 개의 파형을 모아서 통계적인 분석하는 경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AS 암호 파형인데요. AS가 이제 보통 10라운드로 128비트 암호키를 쓰는 경우에 10라운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10라운드 구성이 되는데 이 파형을 보고 SPA로 대충 어디가 1라운드고 1라운드 중에 여기가 S박스 연산, 어디가 믹스 컬럼 연산 이런 연산들을 어떤 구분점은 찾아줄 수 있는데 실제 암호키를 해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암호키를 해독하려면 이제 이거를 파형을 여러 개 모아서 통계치를 냅니다.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하냐면 이게 뒤에도 좀 필요한 얘기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평문으로부터 이제 암호문이 나오는 동안 어떤 파형들을 여러 개 수집을 합니다. 여러 개 수집하고 공격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단히 AS를 예로 들면 첫 번째 S박스 연산 부분이 S에 P, X와 K라는 연산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P가 평문이고 K가 1라운드의 어떤 처음 8비트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문의 첫 번째 8비트, 라운드 키의 첫 번째 8비트라고 하면 보통 이제 AS는 내부적으로 이런 연산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력을 수집하고 나면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가 소비 전력은 어떤 데이터의 해밍8, 어떤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의 개수에 의존해서 전력이 소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전력 안에는 분명히 이 데이터, 이 어떤 양에 의존해서 소비된 전력이 내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형을 이제 여러 개 모으면 여기서 첫 번째 스박스 부분이 어딘간 존재할 거예요. 어딘가 존재할 거고 이 부분의 어떤 전력은 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전력이 소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파형을 여러 개 모아서 T는 고정이니까 이 K를 0부터 8비트니까 255까지 추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 0부터 25까지 추측하면서 이 값마다 우리가 대충 어떤 값에 의존해서 전력이 소비가 됐을 건지를 추측합니다. 그 값들을 손으로 계산해 놓고 T 추측마다 이 값을 손으로 계산해 놓고 이 파형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연관성을 계산합니다. 그게 뭐 상관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매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상관성을 계산해서 이 상관성을 키값 추측한 것마다 모두 이 상관성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성을 측정된 그 수치가 가장 높은 그 키가 바로 이제 옳은 키로 키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부채널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CPA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PQC라고 해서 이런 CPA 기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CPA 기법 적용되고 근데 이제 부채널 분석이 사실은 그 PQC함을 대상으로 부채널 분석이 사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논문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렇게 그 규모나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전에 그게 이제 분석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적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새로운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어떤 연구 결과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PQC함으로 일단 이런 공격에는 다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또 부채널 분석, 전략 분석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프로파일링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파일링 공격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격 대상 장비만 가지고 공격 대상 장비가 있으면 이 공격 대상 장비에서 파형을 여러 개 모아서 그 파형을 분석해서 내부에 있는 암호키를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항상 이런 환경만 분석 환경만 있는 건 아니고 공격 대상 장비랑 동일한 장비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부 개발자라던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대상 장비랑 동일한 장비가 존재할 때, 그리고 이 장비 내에 어떤 비밀키라던가 이런 것들이 컨트롤 가능할 때 이 장비로부터 어떤 학습 데이터를 얻고요. 이 학습 데이터 얻은 거로부터 학습을 먼저 시킨 다음에 장비로부터 실제 공격 대상 장비에서 얻은 파형을 뭐 이제 이쪽 학습된 데이터에 넣어놓고 이 장비가 실제 이 장비 우리 공격 대상 장비에 있는 암호키가 실제로 내부에 있는 암호키가 뭔지 찾아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논 프로파일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 프로파일링 공격에는 어떤 템플릿 어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이런 것도 이제 프로파일링 어택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이제 논 프로파일링 어택보다는 훨씬 더 공격자의 그 가정이 센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동일한 장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즘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뭐 프로파일링 어택을 이제 우리가 그 프로파일링 어택을 그 지도학습의 개념으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 프로파일링 어택은 비지도학습의 개념으로 우리가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택은 이제 템플릿 어택, 그다음에 스토카스틱 모델 등의 어떤 기존의 공격 기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이런 어떤 프로파일링 공격을 하는 어떤 연구 사례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PQCL 대상으로 이 딥러닝 기반의 어떤 부채 내 분석을 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오류주입 분석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호 장비가 동작하는 동안 장비가 오동작하도록 전자파라던가 혹은 레이저라던가 이런 것들을 특정 어떤 위치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장비들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건데, 이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왜냐하면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를 어느 위치로 오류를 주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오류를, 왜냐면은 오류된 암호문을 정상적인 암호문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암호키를 찾아야 되는데, 오류를 주는 위치랑 시점이 정확해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류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느냐? 거의 전수조사 하는 형태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자동화하는 장비라고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주입을 통해서 내부에 이제 암호키를 찾는 어떤 그런 분석을 오류주입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널 분석 대응 기술 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부채널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어떤 그 내부적으로 연산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연산하는 데이터와 실제 소비하는 전력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채널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연산하는 데이터는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 어떻게 예측하는 거냐면, 알고리즘적으로 암호 알고리즘들이 이런 연산을 할 거다라는 거를 추측함으로써 그게 실제 전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비교함으로써 암호키를 해독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공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암호 알고리즘의 값과 실제 전력 소비 간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주는 게 이제 부채널 분석인데요. 대응 기술 관점은 단순한 게 이 관계를 이제 끊어주는 게 이제 대응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응 기술이 끊어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알고리즘적으로 공격자가 예측할 수 있는 값과 실제 장비 내부에서 연산되고 있는 값의 관계를 끊어주는 작업이 있어요. 이런 기법을 이제 마스킹 대응 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스킹 대응 기술 혹은 블렌딩 대응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연산되는 데이터 값과 소비 전력 간의 연관성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하이딩 대응 기술이라고 해요. 하이딩 대응 기술이라고. 그래서 마스킹 대응 기술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연산하는 데이터와 실제 연산되고 있는 데이터의 연관관계 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 연산된 암호 알고리즘이 연산하는 데이터가 어떤 특정 난수에 의해서 계속 뭔가 블라인딩 된 상태로 연산되도록 구현하는 방법, 그런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보통 활용합니다. 그게 이제 마스킹 대응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하이딩 대응 기술은 어떤 방법이냐면,
실제 연산하는 데이터와 전력 소비 간의 연관성을 끊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연산되는 데이터와 연산되는 어떤 그 데이터와 연산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력이 소비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도록 어떤 그 칩의 제일 밑단부터 뭔가 설계를 한다던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지만 사실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효율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연구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될 수 있고 혹은 암호 연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잡음을 발생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암호 장비라는 거는 어떤 고정된 클락으로 이제 보통 연산 고정된 클락에 맞춰서 연산 하나하나씩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클락의 주기를 랜덤하게 중간중간 랜덤하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면 파형과 파형들 사이에 어떤 그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통 통칭해서 이제 하이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킹 기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평문이 들어가면 이제 암호문이 보통 나오는 구조인데 평문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해서 m에다가 랜덤 넘버 이렇게 x로 마스킹을 합니다. 매번 랜덤 넘버 생성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원래 정상적인 암호문이 있으면 여기 어떤 R''을 가려진 상태로 나올 건데 이 R''을 마지막에 제거해서 이 중간에는 여기서 실제 연산되는 데이터와 전혀 다른 데이터가 중간에 연산되도록 바꿔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마스킹 기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수행하게 하려면 여기 내부적으로 알고리즘 체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구조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거를 적정히 조절해서 이걸 조절할 때 좀 부하가 많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하를 좀 줄이면서 좀 효율적인 대응을 설계하는 게 이제 또 이 구체적 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또 큰 연구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AES 암호에 대한 어떤 마스킹 대응 기술인데 뭐 다른 부분은 뭐 다 선형연산이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이런 S박스 부분들은 마스킹 기술 설계할 때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스킹 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 많은 그 추가적인 연산을 이제 요구하는 그 연산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추가적인 메모리도 소유하게 되고 그런 기술을 이제 마스킹 대응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딩 카운터 매저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추가적인 잡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의 칩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RSA 암호가 돌아가는데 그 RSA 암호가 돌아가는 도중에 중간에 의미 없는 데스 연산을 막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잡음을 생성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거나 잡음이기 때문에 파형을 많이 모으면 파형을 많이 모아서 분석하면 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하이딩 대응 기술의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종류고요. 또 그거 말고 이제 어떤 방법들도 많이 쓰냐면 연산 순서를 뒤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S S박스가 16개 S박스가 있으면 이 16개 순서를 랜덤하게 섞습니다. 암호가 동작할 때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우리는 첫 번째 S박스 타겟을 이제 분석하고 싶은데 첫 번째 S박스 위치가 파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할 때 좀 더 많은 파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어떤 대응 기술 대상으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어떤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 없는 연산들을 추가하는 경우들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연산들을 추가함으로써 예를 들어 S박스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S박스랑 똑같은 연산인데 더미 연산들을 추가로 넣음으로써 이런 공격자가 좀 원하는 시점을 분석하기 좀 어렵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이딩 대응 기술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어떤 대응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부채널 분석을 방어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대응 기술들을 사실 뭐 대응 기술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대응 기술들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뭔가 대응 기술 설계하는 경우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공격자는 대응 기술이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다양한 대응 기술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점점 더 분석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널 분석 안정성 평가 얘긴데요. 부채널 분석 안정성 평가가 이제 국내에서는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금융 IC 카드 평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융 IC 카드가 2006년도 때 이제 한번 그 분석돼서 결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분석된 후에 금융 IC 카드 내부에 암호키가 복제가 돼서
암호키가 이제 부채널 분석에서 추출이 돼서 금융IC 카드는 어쨌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주고받는데 그 정보들을 다 이제 유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돼서 그때 이후로 이제 금융IC 카드에는 이제 CD라는 암호가 지금 국산 암호가 동작하는데 이 금융IC 카드에 어떤 CD를 올릴 때는 어떤 마스킹된 버전의 어떤 그 마스킹과 하이딩이 좀 동시에 적용된 버전의 어떤 그 CD를 지금 탑재해서 하고 있고 이 금융IC 카드의 안전성은 금결원에서 지금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널 분석 안전성 평가는 CC가 있고요. CC가 있고 KCMVP가 있는데 요건 이제 KCMVP가 있죠. CMVP. 요건 우리나라 거고요. 이 CMVP는 암호 모듈 적합성 검증이고요. 요건 이제 정보 보안 제품 적합성 검증인데 여기서도 이제 부채널 분석 안전성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만족했을 경우에 이제 그 해당하는 어떤 등급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CC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이나 어떤 칩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 CC 평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암호를 개발하면 이제 CC 평가를 받을 때 CC 평가를 이제 CC 평가 기관에 내면 이 CC 평가 기관에서는 이제 부채널 분석 전문 기업의 이 어떤 부채널 분석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CC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CMVP라던가 그리고 여기 이제 후양자암호 공부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부채널 분석에 대한 안전성을 좀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좀 고려하라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채널 분석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교통카드 예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통카드를 이제 보통 교통카드를 이제 카드리더기에 대시고 충전을 하실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교통카드 이제 어디에 맡기시면 카드리더기에 이제 그 가게 주인분이 카드리더기에 올리고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카드리더기는 중개자 역할이고 이 카드리더기가 서버 쪽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교통카드와 서버 사이드에서 양쪽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잘 보면은 이제 결국 뭐냐면 이쪽이랑 똑같은 마스터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 키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이 마스터키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시리얼 넘버가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쪽에 똑같은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똑같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상호 인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충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호 인증할 때 여기에 이제 카드키, 내부적으로 마스터 키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넘버가 있는데 이 랜덤 넘버를 내부적으로 생성하는데 이때 통신상에서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버 없이 어떤 카드 리더기를 사다가 이 카드를 꽂고 이 명령어만 계속 주면 계속 얘가 암호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랜덤 넘버랑 이 암호화된 값을 이쪽에 던져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문 암호문 정보가 있는 거고 파형을 그 사양을 수집하면은 암호화될 때 그 연산되는 어떤 전력 파형을 수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력 파형을 분석함으로써 이 마스터키를 이제 복원이 가능해요. 그럼 복원 가능하면 우리가 서버 쪽에서 던져줘야 되는 이 시그너처 2값을 우리가 랜덤하게 만들어서 왜냐면 이 서버 쪽에 만드는 시그너처 2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터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서버 없이 이거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법 충전을 한 사례들이 이제 블랙헤드 아시아에서 좀 발표됐던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파형을 모아보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모양이 잡혔고 그걸 이제 분석해서 이제 암호키를 찾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암호키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서 부채널 분석이 왜 이제 위협적인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부채널 분석 얘기하면 항상 보통 이제 비전문가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장비 내가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조업체들이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조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TV를 만들어서 판매했다. 그런데 고객이 스마트 TV의 뒤에 이렇게 조그만 칩이 하나 있는데 그 칩에 어떤 비밀 정보를 해독했다. 부채널 분석으로 해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TV에서 다운받은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다 암호화돼서 정되는데 그 컨텐츠들도 다 복화가 가능한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토너 같은 것도 정상적인 어떤 그 유저한테 정상적인 고객한테 이거 판매를 했지만
내부 토너의 어떤 비밀 키를 알아내면 토너가 불법 복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다. 물론 이제 그 내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소비자 대상으로 반드시 기행을 해야 되는 어떤 기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태까지 부채널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PQC 암호에 대한 부채널 분석 어떤 동향을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7월에 이제 2차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금 이제 뭐 3라운드 후보들이 있고 최종 후보가 있고 또 2군인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한창 이제 3차 그 뭐 최종 이제 선정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격자 기반 암호들이 이렇게 뭐 한 이렇게 셋 암호 그 PK랑 KEM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설명은 격자 기반이 2개 이렇게 있고요. 네, 대안인 건 또 이렇게 있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항식 기반인 건 레인보우 이렇게 코드 기반인 건 메갈리스 이렇게 최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 니스트 PQC 암호 처음 공모할 때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제 부채널 분석에 대한 안전성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어떤 이제 그 암호를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기관에서 암호를 개발해서 제출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고려 없이 이렇게 제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 됐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것도 이제 어쨌거나 부채널 분석이 자꾸 깨진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뭔가 좀 취약하다 혹은 대응 기술 적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아무래도 좀 표준으로서 쓰기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사항에 있었던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게 부채널 분석 어떤 분석 쪽 연구 동향과 그 다음에 대응 기술 쪽 연구 동향인데요. 분석 쪽 연구 동향을 보시면 이게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공개키 암호들 보시면은 사실은 부채널 분석 쪽은 타이밍 어택 쪽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뭔가 이론적이 아니라 구현 쪽 관점에서 시간 분석에 대한 안전한 구현을 하기 위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 분석을 했던 어떤 논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 분석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많이 증가해서 이제 비등비등해졌어요. 근데 이제 대응기술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건 이제 최근에 그럼 좀 이제 많이 따라잡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연구가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근데 대응기술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그 구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채널 분석에 대한 안전성을 얘기하실 때 보통 이제 전력 전자파, 뭐 오류집 이런 분석에 대한 안전성은 잘 말씀을 안 하시고 보통 이제 컨스턴트 타임 구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 분석의 안전한 구현이라고 해서 그런 쪽 관련된 논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전력 전자파 분석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최근에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존 이제 암호들에서는 전력 전자파 분석에 대한 어떤 안전성, 대응 기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연구 비중이 높았다고 하면 이쪽은 아직까지는 컨스탄트 타임 구현에 집중해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쪽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연구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부채널 분석 어떤 기술별 어떤 동향을 뭐 이제 보는 건데요. 그건 오류주입 분석 동향입니다. 오류주입 분석 동향을 보면 최초에 이제 2018년도 때 최초의 논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흘러오면서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뭐냐면 지금 최종 라운드 3에 있는 암호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채널 분석 동향인데요. 부채널 분석 동향도 이제 최근에 좀 연구가 확실하게 늘어났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기존 논문들을 보시면 기존에는 어떤 CPA나 기존의 어떤 우리 고전적인 암호에서 뭐 기본적으로 적용했던 어떤 분석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을 뭐 단순 적용하는 형태 어떤 그런 논문들이 좀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 격자 기반 암호랑 그 다음에 어떤 뭐 격자 기반 암호들, 뭐 코드 기반 암호들 이제 대표적인 어떤 라운드 3 암호들에 대해서 그 암호들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석 기술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고전적인 어떤 암호 분석이 아닌 어떤 뭐 템플릿 어택이라던가 아니면 딥러닝 기반의 분석 최근에 좀 연구가 많이 되었던 그런 분석기들을 적용했던 분석 기술들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응 기술에 대한 연구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부채널 분석이 그 PQC 대상으로 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카이버 암호에 대해서 이제 부채널 분석된 사례를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부채널 분석하는 사람들은 암호 구현이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호 구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암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 실제로 암호 구현물을 이해하고 그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맞게. 그래서 이제 이 라운드 3에 있는 암호들도 이제 최적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최적으로 구현된 버전 같이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의 어떤 구현물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이제 암호키를 잡는 작업을 보통 이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카이버의 디캡슐레이션 과정, 그러니까 키를 이제 공유 키를 이제 복호화해서 이제 공유 키를 꺼내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이버의 디캡슐레이션 과정을 보시면 먼저 내부적으로 디크립션 함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쉐어하는 키를 이제 암호화한 녀석인데, 이 암호화한 녀석을 시크릿 키로 복원해서 M'을 만들고, M'을 그 퍼블릭 키랑 같이 세시함수 돌려서 R' 만들고, 다시 퍼블릭 키로 이제 암호화 함수 돌려서 이거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 R'이랑 같이 세시함수 돌려서 이 K를 공유 키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이 과정에서 파형을 수집해서 우리가 이 M'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면, M'으로 PTA랑 다 공개된 녀석이기 때문에 R'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고, 이 우리가 여기 있는 K 값은 우리가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만 복원할 수 있으면요. 그래서 이 복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이제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봤더니, 이게 디캡슐레이션의 디크립션 함수에 대한 오픈 소스예요. 공개되는 소스. 보시면 뭐 여기 뭐 사이프텍스트 복화해서 뭐 사이프텍스트 언팩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엔티티 연산도 들어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과정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MP값을 복원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메시지 어떤 그 메모리 값에 한 비트씩 옮겨 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옮겨놓는 작업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서 한 비트를 긁어내고, 여기서 이제 MP 값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거 한 비트 긁어내고, 이 한 비트 T를 J번 8번 이렇게 시프트 하면서 한 비트씩 옮겨 넣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처음엔 0으로 차 있다가 0으로 이렇게 쭉 차 있다가 T 한 비트를 여기다 채우고, 그 다음 T 값 계산된 거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 계산된 걸 여기다 넣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해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가 되냐면, 그 파형을 보면 뭐 파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요쪽 시점이 J가 0일 때 요거에 대한 어떤 전력 파형이라고 보시고, J가 1일 때 전력 파형이 이쪽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사실 여기는 처음에는 한 비트만 채우기 때문에 여기 앞은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밍웨이트가 1의 개수가 0 아니면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0 아니면 1에 의존해서 여기 전력이 소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차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한 비트 더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해밍웨이트가 0 아니면 1 아니면 2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0 아니면 1 아니면 2까지 해밍웨이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그런 시점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복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템플릿 어택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암호키를 메시지를 이제 복원해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템플릿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파형에서 그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찾는 위치가 어디 시점인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여기서 TVA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NICV라는 어떤 테스트도 있고, 이런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들을 막 찾아내는 작업들을 보통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첫 번째 비트라고 했는데, 첫 번째 비트가 0인 어떤 파형들 모으고 1인 파형들 모아서 그룹핑 지은 다음에 그거에 뭐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의 차를 계산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이민희 시점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비트, 여기가 두 번째 비트에서 여덟 번째 비트까지 이렇게 이민희 시점을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해밍웨이트가 0 아니면 1일 수 있고, 여기가 해밍웨이트가 0 아니면 1이면 2일 수 있고, 여기는 0부터 8까지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한 템플릿들을,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학습 데이터들을 쭉 모으는, 0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쭉 모으고, 여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1인 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쭉 모으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데이터들로 만들어 놓고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공격 대상인 파형이 왔을 때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찾아내면 최하위 비트가 이제 어떤 비트인지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데는 알아낼 수 있고, 이 부분을 또 이제 마찬가지로 또 해주면 그 다음 비트가 뭔지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누적을 시키면 전체가 8비트가 드러나고,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M''이 그대로 복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유하는 키를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이제 예시로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거는 그 여러 공격 기술 중에 그 프로파일링 공격에 해당하는 템플릿 어택이라는 기법으로 이제 분석을 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는 방법은 보통 이제 요거 이제 마스킹 기술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데요. 마스킹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보통 이제 시크릿 키가 이제 S라고 하면 요거를 쪼갭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쪼개는데요. S1 더하기 S2 더하기 SN 이런 식으로 쪼개고, 요거를 이렇게 쉐어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S1부터 SN은 완전 랜덤한 녀석인데, 이렇게 쪼개서 연산할 때 여기가 이제 C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C가 뭐 이게 뭐 그 해시함수 돌리면 이제 U가 되는데, U를 이제 엔티티 돌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원소별로 이제 곱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릴 때 여기서 이 값하고 S랑 곱할 때 어떤 식으로 원래 하냐면, 원래 나오는 값, 엔티티 돌린 값하고 여기랑 S 값이랑 원래는 이제 엔티티 곱셈을 수행하죠. 엔티티 곱셈을 수행하는데, 실제 요거를 이제 S를 S1, S2, SN을 쪼갰고, 요건 랜덤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예측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값이고, 실제로 이 곱셈은 어떻게 수행하냐면 U랑 S1 곱하고 U랑 S2 곱하고 U랑 U, 그러니까 결과가 US1, US2, USN 이런 식으로 각각 연산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결국 S가 요거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결과, US랑 요걸 다 더하면 정상적인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마스킹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고 다닐 때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중간에 이거를 뭔가 S1, S2 이거 쉐어들끼리 뭔가 다시 섞어서 뭔가 연산하는 시점이 생겨요. 특히 이게 비선형 연산에서 보통 이제 그런 연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 설계하는 부분들이 사실 하이오더 마스킹이랑 마스킹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뭐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논문은 뭐냐면 하이오더 마스킹 기술을 제안했는데, 다른 부분은 너무 이제 뻔해요. 기존의 이제 어떤 방법, 하이오더 마스킹 기술 그냥 그대로 단순 적용하면 되는 것도 뻔한데, 요 압축 함수들, 해시 함수들이죠. 압축 함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여기는 이제 아리스메틱으로 덧셈으로 뭔가 마스킹이 덧셈의 어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녀석들로 쪼개져 있는데, 요거 이제 해시함수 그 다음에 나온 해시함수들은 불리한 연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리스메틱 마스킹을 불리한 마스킹으로 이제 변환해서 내뱉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중간값이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새롭게 두 개를 제안해서 같이 나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체스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죠. 다음은 이제 세이버인데요. 세이버도 이제 유사한 어떤 마스킹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하이오더 마스킹이고, 요거는 이제 1차 마스킹인데요. 세이버의 어떤 그 디캐슐레이션 과정을 보시면 요것도 디크립션과 인크립션 과정이 있고, 중간에 해시 함수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킹 과정 보시면 이 디크립션을 마스킹하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 부분 마스킹하고, 중간에 해시 함수를 마스킹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요걸 S를 두 개의 쉐어로 이제 쪼갰어요. N개의 쉐어가 아니고 두 개의 쉐어로 쪼갠 건 뭐냐면 1차 전력 분석에만 앉아도록 그렇게 설계한 거거든요. S1S 쪼개면은 이 해시함수 들어가기 전에 여기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두 개의 쉐어로 쪼개져, 원래는 M' 값, 요 값이 연산돼야 되는데 M''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 거냐면 M' X와 R과 R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두 개를 X하면 원래 저기 정상적인 M' 되도록. 근데 R 값을 랜덤한 수기 때문에 공격자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두 시점은 다른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간축으로 보면 다른 시점에서 연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CPA 분석이나 이런 것들로는 분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것도 역시 이 M'을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논문도 M'을 복원하려는 시도인데, M'을 복원하려는 시도, 이것도 내부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한 비트를 추출해서 한 비트를 계속 시프트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차곡차곡 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 논문과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위치를 찾았어요. 그 해당하는 위치를 찾았고, 요건 이제 마스킹 되기 전에 이제 공개된 소스인데, M'XO와 R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두 번 실행을 해야 돼요. 두 번 실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이 M'XO와 R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R에 대한 이 메시지 담는 부분, 비트 담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형을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고, 요거를 통째로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은 거예요. 통째로 된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고, 넣는데 이제 그 라벨링을 어떻게 했냐면, 각 비트가 1인 것과 0인 것, 파형들을 이제 셋을 모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시켜 놓고, 실제로 1인지 0인지 잘 이게 구분이 되는가,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잘 복원이 되더라라는 딥러닝 모델로 잘 분석이 되더라,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실험했냐면, 여기 이제 3개의 칩이 있는데요. 요거 2개는 동일한 칩이고, 요거 하나는 좀 약간 다른 칩이에요. 종류가, 계열이.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 여기 올라있는 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학습은 뭐만 갖다 시키냐면 이 D1 어떤 디바이스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시키고 나서 그 네트워크에 D1의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에서 여덟 번째 비트를 가지고 복원율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98.7%가 복원이 됐고, 그 다음에 D2 데이터, D1을 가지고 학습한, D1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에 D2 데이터를 넣어서 복원율을 봤더니 97.5% 정도. 같은 장비니까 굉장히 높죠. D3는 완전 다른 장비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96% 정도는 복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 뒤쪽 비트 가면 어떤 이게 학습률이 쭉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비트 한 비트씩 담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좀 다양한 비트에서 에 연관해서 이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이제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투르에 대한 어떤 분석인데요. 엔투르도 사실은 역사가 깊어서 옛날부터 부채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초기부터 이제 CPA, 뭐 SPA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존 어떤 분석을 단순 적용하는 논문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구현물이 또 조금씩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구현물 대상으로 어떤 부채널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사실 디크립션 과정에서 이제 F라는 어떤 시크릿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시크릿 정보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곱셈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곱셈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어떤 연산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형물 상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F0부터 F1, F2, F3, F4가 F라는 폴리노미얼의 어떤 개수들인데, 이 개수들을 먼저 모듈러스 3을 하는 어떤 그런 연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를 Q-1이라는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러스 3, 0, 1, 2의 값을 0, 1, 그 다음에 2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작업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산을 하고 본연산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모듈러스 3 부분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모듈러스 Q 하는 부분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데요. 모듈러스 3은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A란 그 개수가 보통 243이라는 개수여서 보통 8비트로 표현이 되거든요. 8비트로 표현이 되는 8비트는 4비트의 거로 쪼갠다고 하면 A 곱하기 2의 4,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 곱하기 2의 4는 플러스 B인데요. 이거는 모듈러스 3에 대해서 뭐랑 똑같냐면 A 플러스 B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16이기 때문에, 16은 모듈러스 3에 대해서 1과 합동이기 때문에.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모듈러스 3을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쪼개서 4비트 쪼개고 4비트 쪼개서 이게 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모듈러스 3과 똑같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쨌거나 쪼개지는, 여기도 이제 2비트를 주고 여기는 이제 뭐 3비트가 될 수도 있고 4비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것도 A, B로 보면은 A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는 요게 4니까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또 다시 쪼개서 더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게 되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고 나서 마지막에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까지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값이 뭐냐면 0부터 4까지 나올 수 있는데 0부터 4에서 이 3을 빼서 모듈러스 3을 취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값을 뽑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0, 1, 2로 데이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0부터 4까지 해서 여기서 3을 빼는 작업이 있는데 3을 빼는 순간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하고 1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0하고 1은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진수로 표현하면 0은 이진수 표현이 이렇게 0이고 1은 이렇게 해서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2의 보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올 원입니다. 그렇죠? 올 원으로 표현되고 마이너스 2는 그래서 여기 0이고요. 마이너스 2는 1, 1, 1, 1에서 여기가 0이고 1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마이너스 값 이거 숫자가 작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숫자가 작으면 이 부분은 해밍웨이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력을 높게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0하고 1 값은 해밍웨이트 1의 개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력을 작게 소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형을 모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존재하는 이걸 클러스터링을 잘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음수인 것과 양수인 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음수인과 양, 그러니까 요 그룹과 요 그룹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듈러스 Q하는 건데 0, 1, 2가 있으면 요거를 아까 전에 0, 1, Q-를 제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건 컨스턴트 타임 구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값이 어떻든 간에 동일한 시간에 연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개된 소스 안에.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한 비트 시프트 하는 건데 0하고 1은 한 비트 시프트 하면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에 대한 데이터가 연산이 되는 거고 2라는 거는 한 비트 시프트 하면 1이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는 순간 이거는 올 F가 돼요. 올 1이 돼요. 그러니까 해밍웨이트가 높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0하고 1이란 데이터랑 2란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분점들이 있는데 이런 구분점들을 이용해서 F를 완벽하게 보고는 어렵겠지만 F를 찾을 수 있는 키스페이스는 완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 정도까지 복원할 수 있냐. 실제로 75.3% 정도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논문에 써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키를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논문 내용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0, 1, 2, 3, 4를 아까 전에 0, 1, 2 하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이렇게 요게 구분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모듈러스 3 취할 때 어떻게 했냐면 0, 1, 2, 3, 4에서 사실 목적은 요거잖아요. 3하고 4만 모듈러스 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은 똑같고 요 부분은 똑같고요. 요 부분은 똑같고 3하고 4만 0하고 모듈러스 3 치면 이렇게 0하고 1로 보내면 되죠. 근데 이걸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스턴트 타임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연산 시간이 항상 동일하도록 데이터 값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수정했더니 점점 같은 음수부호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해밍웨이트에 의존한 어떤 전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팔코나무인데요. 팔코나무는 좀 이제 요것도 역시 CPA, 이건 이제 CPA 논문. 약간 CPA가 제가 좀 기존의 그 CPA들을 단순 적용하는 경우는 논문을 많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팔콘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좀 틀린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FFT를 변환을 하고 나서 이거 두 개 이제 곱하는데 두 개 이제 그냥 그 시점끼리 곱하죠. 그 위치끼리 곱하는데 이 곱할 때 이 숫자들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게 프로탕의 어떤 실수령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곱셈이 실수령들의 곱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전나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대칭키나무라던가 뭐 RSA라던가 타국서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연산 데이터들이 다 어떤 형태였냐면 정수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정수값의 어떤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 있는 정수값들을 추측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결과값과 타형 간의 어떤 연관성을 비교해서 이제 암흑기를 찾았었는데 이건 플루트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플루트형은 사실 좀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기존의 분석관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하려면 어떤 걸 많이 해야 되냐면 플루트형 데이터가 실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플루트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64비트라고 하면은 플루트형 데이터가 뭐 27.365다. 이 실수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27이기 때문에 16
8, 24, 011.365는 0이고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1.1011 01xx에다가 곱하기 2의 4승이거든요. 근데 플로탕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면은 최상위가 요거는 사인 비트인데 이건 양수기 때문에 여긴 0이 저장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비트, 여기는 이제 64비트가 11비트네요. 11비트가 요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2의 4승, 익스포넌트 값. 익스포넌트 값이 저장되고 여기가 이제 가수 부분인데 가수 부분에 뭐가 쓰이냐면 요거까지 데이터 값이 쓰입니다. 101 요 데이터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PC나 뭐 서버 같은 어떤 고사양 장비에서는 플루탕 연산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루탕 곱셈 연산이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클하게 연산되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형 장비에서는 이 플루탕 그 곱셈 연산이 보통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팔콘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지원하지 않는 장비에서는 엄청나게 느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렸을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부채널 분석 그 기술 제안했던 거는 이 플루탄 연산이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플루탄 곱셈 연산을 설계하도록 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그 구현물에 대한 분석을 실제로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곱셈의 어떤 중간값을 예측하고 어떤 이것들을 좀 알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생략을 할 텐데 실제 파형을 모아보면 이렇게 곱셈 연산이 이 가수분끼리 곱한 거 그리고 곱셈 연산 익스포넌트끼리 더하는 거 그다음에 사인 비트 마지막에 계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파형으로 좀 확인되는 걸 볼 수 이건 소프트웨어 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플루탕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멘티샤 부분, 그다음 익스포넌트 값, 사인 부분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니트 라운드 3 암호에 대한 어떤 분석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응 기술도 이제 간혹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대응 기술 관련 연구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제 향후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PQC 암호가 계속에 대한 분석, 니트 라운드 3 암호에 대한 분석 어떤 기술들이랑 대응 기술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 빈공격기 암호와는 완전히 연산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공격 타겟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1998년도, 99년도에 최초의 뭐 RSA 타원곡선나 뭐 그다음에 AES 뭐 이런 것들 대상으로 부채널 분석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직도 분석 기술 만들고 대응 기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요거는 뭐 계속 이제 이어질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듣다가 보니까 사실은 뭐 기존의 PKC도 그렇고 이 PQC도 그렇고 사실 부채널 공격이 거의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채널 공격을 당하지 않은 그런 PQC가 있는지 아니면 PQC 여러 가지 기본 문제하고 특별한 구조 중에 그 구조 자체가 부채널 공격에 강인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 사실 이제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격자 기반 암호, 그다음에 코드 기반 암호, 다변형 함수,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 뭐 해시 기반 암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분야별로 분석은 다 된 어떤 분석 결과들은 다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구 양의 범위에서 일단 격자 기반 암호가 좀 중심적으로 지금 요즘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는 아직 좀 그 고려 대상이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아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분석 결과들이 있고 분석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분석이 불가능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은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QC 연산 구조 중에 좀 이제 그러면 분석이 좀 어려운 구조가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시 기반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좀 그 안에서 뭔가 좀 연산하는 구조들 때문에 좀 약간 분석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또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좀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대부분 이제 공격의 대상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시 기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사실은 해시 기반은 스테이트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맞습니다. 예, 스테이트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어쩌면 부채널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해치기만 한물을 좀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을 갖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은, 사실 암호키도 이제 고정적으로 보통 이제 그 대칭키에서도 암호키를 고정적으로 갖고 있고, 이 암호키가 뭔가 고정적으로 분류해서 쓰이는 그런 부분의 팡을 가지고 분석해서 암호키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고정적인 값을 굳이 불러서 쓰는 것보다는 이 고정된 값이 불러오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섞이면서 뭔가 계속 연산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분석을 때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 해시 기반 그 암호가 사실 원타임 키를 좀 많이 쓰잖아요.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채널 분석은 사실 고정된 키를 여러 번 이제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좀 어려웠다고 이제 사실 어렴풋이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부채널 PQC 관련해서 부채널 공격을 이제 하려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한테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쪽으로 연구를 하면 더 좋을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부채널 분석 이제 전혀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암호경진 대회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부채널 분석 관련 논문을 주고 실제로 이제 해발하러 가면 굉장히 쉽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널 분석을 어떤 그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주어지면 근데 또 데이터는 찾아보면은 공개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티리에서도 그런 어떤 부채널 분석 실험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이제 그 연구기관들에서도 이렇게 파형들을 이제 올려놓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 보시고 이제 부채널 분석 기본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CPA 같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부채널 분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듣는 대부분의 이제 그 대학 원생들 분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PQC 암호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사실 그런 부채널 분석 기술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해하시고 나면 대응 기술은 약간 수학적으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해봤던 공격이 안전하도록 대응 기술 설계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쪽 방향을 갖고 좀 연구하시면 좀 좋은 결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현하는 학생들은 또 그런 구현물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꼭 부채널 분석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채널 분석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도 감사하고 좋은 강연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